자, 건축 및 도시계획법규 첫 시간으로 법률에 대한 개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법률이라는 것은 꼭 건축법 및 도시계획 관련 법규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어떤 법률 전체에 대한 어떤 이해를 넓히자라는 차원에서 그 개론을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건축 및 도시계획 법규를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간을 조성하는, 디자인하는, 형태를 부여하는 사람으로서 그와 관련된 법규를 배우기 위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겠죠. 그런데 자, 우리 입장에선 건축 및 도시계획, 도시라는 것들이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하는 대상이지만 원래 근본적으로 건축과 도시라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것들을 한꺼번에 엮어서 부르는 명칭이 있죠. 뭡니까? 세 글자? 부동산이죠. 부동산. 요새 안 그래도 부동산 주택과 관련된 정책, 아파트 값이 2배가 뛰었다, 부동산 규제 정책, 대출을 막아라, 굉장히 말이 많죠. 그리고 사람들이 민감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도 하고 정책에 반대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부동산이라는 것들이 뭡니까? 땅 위에 고착되어 있고 내 소유가 비교적 영구하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자산이에요. 개인의 자산 중에서도 제일 가치가 높은 것들이에요. 뭡니까? 건물, 땅, 그 다음에 땅이 아니라 선박처럼 이제 거대한 자산 있죠. 고정자산들. 그런 것들도 또 부동산에 넣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이 개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의 가격이나 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법규가 만들어질 때마다 개인들은 굉장히 민감해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법령이 뭡니까? 권리와 의무에 관한 건데, 우리 권리와 의무는 대부분 무엇에 대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소유에 대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재산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재산을 차지하는 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건축 및 도시계획법규가 굉장히 법률에 있어서도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겠죠. 왜냐? 개인들의 소유의 대부분인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때문에 건축 및 도시계획은요, 한마디로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향을 받게 된다. 자, 둘째로는 뭐냐면 또 건축 및 도시계획법규는 일종 여러분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들이 있죠.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것들이 여러분 내가 연설을 하고 시위하고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 이것만 생각할 텐데 꼭 그것만이 표현의 자유는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땅에다가 내 건물에다가 어떤 장식을 하고 싶다, 어떤 색채를 넣고 싶다, 어떤 형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다, 감동을 주고 싶다, 다 뭡니까? 그것도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주는 건물과 도시의 형태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의 권리와 또 의무, 책임도 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 및 도시계획이 여러분들 단순히 어떤 설계하는 대상으로가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특성들, 또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과도 관련되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법률과 엮이게 되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 도시를 위해서 따로 법령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그 법률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건축과 도시 부분에도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축과 도시계획법을 그것만 딱 도려내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달달 외우고 알아서는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적어도 건축도시계획법이 전체 법령과는 어떤 연결관계를 가지고 법령의 어떤 성격이 건축과 도시계획법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거 없이 건축도시계획법규 달달 외우고 시험 보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다지 고급한 공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한 얘기부터 나오는데요. 법의 구조다. 법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법을 그동안 구성하고 있었던 여러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인데요. 먼저 이렇게 여러분 법의 근원, 법이 형성된 원천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절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법을 구성하고 따르는 큰 두 가지 흐름. 역사상으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 법이 만들어지는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문법, 하나는 불문법.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성문법은 기본적으로 문서화가 되어 있다. 불문법은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면 안 돼요. 불문법이라고 해서 그럼 말로만 떠드느냐? 뭐 불문법 문서가 없으니까 그러면 뭐 판사들이 말로 와라라 하는 게 다 이렇게 판결이 되냐? 그렇지가 않죠. 불문법도 문서가 있어요. 성문법도 당연히 문서가 있어요. 다만 문서의 성격이 달라. 뭡니까? 성문법은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나오는 모든 상황들을 예측해서 그걸 문서화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법전이 탄탄하게 체계화가 돼 있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두꺼운 법령책이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법령책을 해석해서 그것을 토대로 오늘날 판결을 하게 한다라는 것들이 바로 성문법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 라고 하겠지만, 자, 불문법은 어떤 거냐? 불문법도 그런 어떤 법률 문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동안 내려왔던 수많은 판례들,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법률에 근거해서 판례가 생길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판례를 했다, 이런 상황에선 저런 판례를 했다. 그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면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오늘날은 그 데이터베이스가 오늘날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더라는 것이죠. 자, 장단점이 있어요. 성문법이면은 그러면은 자, 옛날에 한 100년, 2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법전이 그럼 오늘날의 판결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판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냐?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자, 그에 비해서 불문법은 어떻습니까? 판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상황들, 새로운 자료들이 축적되어 와요. 특별히 오늘날처럼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뭐 AISD는 어떻게 보면은 불문법적인 어떤 법원이 좀 더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은 이 두 가지가 서로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혼합되고, 성문법에서도 어느 정도 과거 판례들을 참고를 하기도 하고, 불문법도 기본적인 법전들은 또 갖고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전 자체를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느냐? 성문법. 판례들이 모아진 것들을 놓고 그걸 분석해서 판단의 근거로 삼느냐? 불문법. 그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성문법에서는 주로 밑에와 같은 용어들이 쭉 나오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또 한문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정도는 여러분 알아야죠.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명령. 명령이 왜 법률에 나오나? 명령은 독재시내만 나오는 게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규칙, 자치법규, 조약하니까 알겠다. 뭐 강화도 불평등 조약 이런 거 얘기 나오죠. 국가 간의 어떤 체결된 법규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성문법 체계, 성문법이라는 법의 원천을 가지는 나라, 바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 또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주로 성문법의 나라들이에요. 자, 그런 나라들에선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등장한다. 모든 법전의 아버지가 되는, 가장 상위에 있는 모태가 되는 법령, 그게 바로 헌법이에요. 근데 헌법에는 예를 들어서 10,000원 훔치면은 뭐 깜빵에 1개월 간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자잘한 어떤 뭐 처벌법규나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갈까요? 절대 아니죠. 헌법에서는 그래서 뭐가 들어갑니까? 국가의 통치 질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국가를 조직하는 방식, 우리나라 행정입법 사법인데 뭐 그걸 구성하는 정신은 어떻고, 우리나라 국가가 뭐 건국한 이념은 어떻고, 그 등등등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내용들이 있죠. 국가를 통치하는 원리라든가, 우리나라 국가가 구성되는 기본적인 민주적인 원칙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그러면서 굉장히 심오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들이 헌법이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문법에서는 필히 헌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위법과 하위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은 헌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상위에 있는 헌법이 아래에 있는 모든 법령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이 개별 하위법에 있는 자잘한 처벌 조항이나 이런 것까지 다 담고 있을까요? 아까 말했지만 그렇지는 않죠. 하위에 있는 법들이 향해야 될 방향성을 알려주는 법이지, 이 헌법 자체에서 우리가 뭐 재판을 받는다라든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깜빵을 몇 달을 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면 헌법에 의해서 직접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헌법재판소죠. 뭐 대통령이라든가 뭐 그 정도가 되면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들, 또
정부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못해 이행했을 때 그런 경우는 헌법이 나서기도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헌법을 깨뜨리려고 해도 헌법을 위반하고 깜빡이 하고 싶어도 사실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의 실생활을 규율하는 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밑으로 가면 법령들은 뭐가 있을까? 통칭해서 이제 법률들이 있습니다. 법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민법, 상법, 형법 등등등등 어쩌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법들은 이 법률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법률은 어떻게 되느냐? 헌법에 비해서요. 법률은 자주 바뀌고 새로 입법이 되기도 해. 입법. 어디를 통해서? 입법기관을 통해서. 입법기관은 어디입니까? 국회죠. 그래서 국회가 허구한 날 하는 일들이 국회의원들이 뭡니까? 이런 법을 발의하고 이런 법령을 갖다 법률화하고 이런 것들 법률을 또 개정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고 엉뚱하게 로비나 받고 자기 지역 예산이나 끌어당기고 이러니까 문제긴 한데 원래 그들이 우리나라 정치체계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 새로 나오는 법률들을 만들고 개정하고 개편하고 등등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법률들은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자, 그럼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헌법은 쉽게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헌법이 개정돼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 3분의 2인가가 찬성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국민투표도 해야 되죠. 그리고 헌법이 한번 바뀌게 되면은 그 정부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공화국 단위가 넘어가게 돼요. 서로 다른 헌법에 의한 공화국이다 해서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지금은 어디입니까? 제5공화국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제5공화국 내에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까지 넘어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권의 성격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 공화국상으로는 지금 아직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헌법 체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권에서 굉장히 헌법을 다시 한번 개편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공을 들이고 있죠. 만약 헌법을 개편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개편하면 그동안 6공화국이었고요. 이번에 개편하면 아마 제7공화국으로 넘어가는 아마 그런 헌법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그만큼 자주 안 바뀌고 한번 바뀔 때는 굉장히 중대하게 전 국민이 투표해서 찬성을 받는 경우에만 헌법이 개정되게 된다는 거. 그래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럼 법률 밑에도 또 어떤 법률들이 있을까? 명령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령들. 이거는 뭐냐면 자, 입법기관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입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법률을 갖다가 발의를 해. 자,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행정기관에 의해서 제정된 법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보통은 그러면은 법률과 관계없이 대통령이 마구마구 명령하냐? 사실 그렇지 않죠. 법률에서 지정된 범위 내에서 법률이라고 해서 1, 2, 3, 4, 5, 6, 7, 8, 9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법률에서 규정해 놓은 한도 내에서는 다시 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명령이라는 형태로 세분화된 법령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실행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저녁을 먹어야 한다라는 법령을 만드는 것만으로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월요일에는 돈가스를 먹는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메뉴가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저녁을 먹는다라는 규칙을 정했다라고 그러면은 명령에서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권한을 이임받았어요. 그럼 월요일에는 돈가스를 먹도록 하지. 대통령령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정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법률을 실행하면서 그 법률의 한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또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가요. 그런 것들은 이제 명령에 해당하는 거다. 특별히 대통령령이라는 것들이 그 명령에 해당하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법률의 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법규하고 또 그거에 따른 시행령이라는 게 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시행령. 법규는 좀 더 같은 법률 내에서도 좀 더 기초적인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적인 사항 내에서 세부적으로 진짜 규정하는 상세한 규칙에 가까운 사항들은 상세한 규칙에 대한 사항들은 이 시행령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국토계획법이다. 그럼 국토계획법만 봐가지고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세한 규칙들이 안 나와요. 뭘 찾아봐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거 밑에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법률과 명령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령이라는 것들이 독재시대에 김정일이 히틀러가 무슨 명령했다 그런 거가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성모법의 어떤 체계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의 명령이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칙이라는 건 뭐냐? 규칙이라는 거는 자, 규칙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뭐 우리 반 규칙, 우리 가정의 규칙, 우리 학교의 규칙 뭐 이런 얘기 생각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국가기관이 그 자기 내부에 국가기관 여러 행정청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시행하는 여러 공직단체들이 있어요. 그 내부에서 행정을 처리하고 재정을 처리하는 내부적인 규율이 있겠죠. 사무 처리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쭉 정해놓은 것들이 규칙이에요. 규칙. 그러니까 그 행정기관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전혀 효력이 없고 우리한테는 관심도 없는 것들이죠. 다만 그런데 이 규칙도 어떻게 됩니까? 상위법들을 다 따르는 한도 내에서만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뭡니까? 헌법, 법률, 명령 그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들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건 또 자치법규라는 게 있습니다.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일종의 법규범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만 효력을 미친다. 말하자면 경상북도, 말하자면 전라남도 뭐 광주의 조례다. 자치법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광주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광주시장이 조례를 제정해서 광주 시민에게만 적용하는 그런 법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광주 시내 또는 광주 시민들에게만. 그게 가능해요? 그럼 시장, 도지사가 독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 자,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상위법은 항상 하위법을 거느린다. 하위법은 상위법을 거스릴 수가 없다. 자치법규는 그럼 뭐예요? 상위에 있는 뭘 따라가야 돼? 자, 국회의에서 합의한 입법된 법률을 따라야 되고요. 또 그 상위에 있는 최상위에 있는 헌법을 따라야 돼요. 그것들이 정해놓은 테두리 내에서만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또 다른 말로는 조례라고 그냥 통칭해서 얘기하기도 해요.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뭐 도시계획 사례를 통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최대 허용 가능 용적률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퍼센트로 봤을 때 300%죠? 300%? 300%. 1, 2, 3종이 각각 200, 250, 300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자 300이라는 게 좀 이게 우리 도시는 인구도 지금 적고 개발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게 너무 개발을 많이 허용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자 250%만 하겠습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왜냐? 자, 국토부에서 상위 법령에서 건축법, 국토계획법에서 정해놓은 한도가 300%이기 때문에 그거 이내에서 정하는 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시 사람들 조금 개발도 많이 하고 부동산 가격도 올리고 좀 이렇게 좀 잘 살기 위해서 한 가지 거 350% 풀지.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 상한이 300으로 정해져 있는데 상위법에서 그렇죠? 상위법에서 상한이 300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걸 초과해요? 안 되는 거지. 그런 경우 지방자치법규가 성립이 안 돼요. 불법이 되는 겁니다. 조례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방의 조례를 따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건 뭐냐? 중앙에 있는 법령 한도 내에서만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국토계획법을 살펴보시면요. 이 용적률 건폐율이 규정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우리는 그냥 300으로 외우는데 거긴 뭐라고 돼 있어요? 최대 300%까지 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지방자치법규를 만든다고 할 때 300%를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 이내에선 지정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지방자치법규의 세계입니다. 조약이라는 건 우리는 이제 최근에 좀 관심이 잘 없습니다만 국제법의 세계입니다. 나라와 나라라는 거는 우리 헌법이 우리나라랑 일본의 관계를 지정해 주지 않죠. 우리랑 미국의 관계, 우리랑 뭐 북한이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관계를 지정해 주지 않죠. 자, 국제법이 그래서 따로 있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국제법이 있는데 그래서 나라와 나라 간에는 법령이 이미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따로 약속을 맺어야 되겠죠. 약속을. 왜냐하면 그 나라 둘을 규정하는 법이 유엔이 만들어 놓은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조약을 만든다라고 그래요. 근데 조약이 뭐 여러분 우리가 좋은 느낌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2차 대전 이전에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관계에 이제 돌입하게 되면서 불평등한 조약들을 많이 맺었죠. 그래서 우리 조약이라고 그러면 괜히 이제 박탈감, 피해감을 느끼는데 원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국가와 국가가 대등하게 법률적으로 합의한 그래서 각 나라들이 서로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약속에 의한 법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불문법은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다양한 법령의 뭐 상위법, 하위법 용어들이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불문법은 그럼 기본적으로 뭐를 근거로 하고 있느냐? 법전이 아니라 사실 관습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관습법. 일단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실은 법이 완전히 없었던 시기는 없겠죠. 우리가 문명화가 된 이상, 그리고 원시 상태에 있는 심지어 그런 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질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령들은 어디 가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온 관행들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법령이 사실 이 관행으로서만 해도 사실 해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또 법적 확신,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개인적으로 내면화된 법이 그런 법적 확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량한 풍속, 우리가 사람 팰까 말까를 갖다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 어디서 패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다. 그렇죠? 어디 가서 고성방 가고 아무데나 들어 누워서 자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개인의 양심에 의한 법인데 그런 것들도 헌법을 하나하나 정해놔야지만 내가 법인 줄 알았다? 아니죠. 그래서 관습법이라는 건 뭐냐? 기본적인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 선량한 풍속, 사회적 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은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습법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례들, 재판의 결과가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10건, 20건도 아니고 수십, 수백만 건이 쌓여서 그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결이 필요한지, 어떤 법리가 필요한지 사실은 무엇보다도 잘 설명할 수가 있겠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조리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조리. 까짓 거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를 법전을 침묻혀가지고 500페이지를 다 찾아봐야지만 알 수 있어? 아니라는 것이죠.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치도리 법의 원리. 자, 이거에서부터 불문법은 시작해서 결국 판례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체계가 바로 불문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불문법적인 체계가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또 여러 주가 독립적으로 서 있으면서 연합한 형태, 연합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법과 저 주의 법이 또 어느 부분은 다를 수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을 어쨌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문법적인 체계가 또 어느 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영국, 미국이 불문법 체계적인 나라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영국은 특별히 철학 사조로 볼 때 여러분 경험론적인 사조가 많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경험론과 유럽은 합리론, 이성에 의해서 합리적인 추론. 영국에서는 뭐냐? 경험의 근거에 의해서 하나의 또 오히려 그거에 기반한 이론과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 이렇게 서로 간의 성향이 다르다고 했죠. 자, 그런 철학적인 사조가 바로 이 법령과도 통한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문법은 영국 그리고 미국 계통으로 넘어갔고요. 이런 것들이 또 일부 일본과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긴 줬어요. 그런가 하면 대륙의 법령들, 뭐 바이마르 헌법이라든가 뭐 독일에서 주로 로마에서도 시작한 어떤 대륙에 있었던 법령 체계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법전에 의한 통치 형태로 여전히 유럽과 서구 사회와 세계에 많이 남아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문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더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말한 것들이 바로 뒤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법의 계통, 대륙법과 영미법, 그리고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성문법에 가까운 얘기들이 되겠고요. 영미법이 이제 판례법 내지는 불문법에 가까운 얘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알겠지만은 로마 게르만 헌법에서부터 시작된 로마가 법전, 그리고 게르만, 바이마르 법전,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오래된 법전이면서도 오늘날의 법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자, 거기서부터 시작된 법전의 세계예요. 법전의 세계. 그런가 하면 영미법은 자, 불문법주의, 체계적인 법전은 없는 반면에 판례, 수없이 쌓인 판례를 중심으로 무언가를 이제 법적인 세계를 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의 경우의 수가 얼마나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법전, 몇 권으로 된 법전이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기초가 될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성문법에서도 어느 정도 판례를 당연히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라 오늘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많이 융합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법의 여러 가지 유형들, 분류를 또 넘어가도록 해보죠. 주로 여기 나온 것들은 이제 성문법의 형태들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문법의 형태가 또 어떤 법과 어떤 법으로 나눠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조약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헌법이니 뭐니 많이 떠들지만 사실은 뭐 그거는 우리나라 영토 범위 내에서만 또는 속인주의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법이죠. 그렇죠? 국내법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건 이제 국제법이라는 거예요, 국제법.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 국제법. 주로 유엔이나 이런 데서 국제법을 관리를 하고 국제법 재판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요 그 비정한 사회예요. 우리가 뭐 박애주의, 인도주의로 해결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들, 전쟁 안 하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개인의 윤리 차원에서 얘기가 되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그런 윤리만으로 도덕만으로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국가와 국가는 도덕으로 잣대를 잴 수 없는 또 어떤 힘의 세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법의 세계로 이끌어 보고자 국제법이라는 게 생겼죠. 유엔이라는 게 생겨서 국제법으로 뭐 여러 가지 하기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잘 국제사회를 탄탄하게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힘센 제국이 하나 나와서 그 제국이 다스리는 경찰 국가가 되지 않고서는 나라와 나라들의 어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다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 동남아 해안에 자기 어떤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암초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새로 섬을 만들고 자기 영토로 영토로 선언을 하고 있죠. 영토기 때문에 이 주변 바다는 다 우리 바다다, 영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필리핀 같은 나라가 거기에 그것 때문에 자기 영해가 줄어들게 돼.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가 어필을 해야 돼? 중국 법원에다 어필을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유엔에 뭐 제소를 하고 국제법 재판소에서 또 판결을 해줘요. 그럼 또 판결을 했어. 그러니까 중국은 위법한 행위를 멈추고 그 인공섬을 뭐 제거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판결이 났어. 중국이 듣습니까? 안 들어요. 필리핀이 전쟁에 체결하기 전에는 안 돼. 그러니까 국제법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허울은 좋지만 사실은 그렇게 국제적인 힘의 관계에서 가장 연약한 법일 수도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법은 기본적으로 국내법입니다. 국내법과 국제법이 있고요. 다만 그런데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라와 나라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국제사법이라는 게 생기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는 국제법을 해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나라와 저 나라의 개인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럼?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의 개인과 저 나라의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또 누가 해석해 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 해봅시다. 국제결혼 가능해요? 하죠. 국제결혼하고 또 이혼해요? 가능하죠. 자, 그럼 A라는 나라 사람과 B라는 나라 사람이 결혼했을 때 그럼 결혼과 관련된 수속은 어느 나라 법에 근거해야 될까? 이혼을 하면은 그럼 이혼 관련된 거는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법이면서도 공법이 아닌,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공공관계가 아닌 사인,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어떤 법률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국제사법이라는 것들도 역시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는 국제적인 관계이지만 개인들 간의 어떤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법인 국제사법 이렇게 세 가지 영역까지 나눌 수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연법과 실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파악해 보시면 뭔지 이렇게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연법이라는 건 아까 뭐 불문법에서도 얘기했지만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법들, 사실 도덕법들, 인륜법들, 양심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뭐 이 나라 저 나라 통틀어서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고조선에 있는 법하고 저기 어디 중동 지역에 있는 어떤 문명 초기의 법들하고 비교해 보면 법령이 상당히 유사해요. 도둑질하면 뭐 곤장을 치고 때리고 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 사람도 동일한 상해로 보응을 해주고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이고 등등 그런 것들이 사실 거의 유사하더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자연법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굳이 인위적으로 법을 만들지 않아도 역사상 어느 시기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회든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법령들이 다 있어요. 보편타당한 법률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해온 법령들은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에 비해서 실정법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다분히 현대사회의 산물이에요. 현대사회로 오면 이 자연법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굉장히 이제 애매한 문제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이렇게 독점적으로 어떤 기업을 해가지고 많이 돈을 벌어들였어. 누구 때렸습니까? 누구 살인했어요? 누구한테 방해를 특별히 줬어요? 아니지. 그런데 우리의 경제 구조를 잘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자원을 다 땡겨 쓰고 이윤을 다 끌어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제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분석을 해냈어. 어떻게 됩니까? 자연법상에서 발견되지 않지만 현대의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법률 관계를 새롭게 창출해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그런 경우에는 현실의 문제를 새롭게 해석해서 거기에 따른 법령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와 관련된 법이라든가 독점을 방지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연법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정법이라고 해서 현재의 어떤 현실에 기초한 분석에서 나오는 법들이 되겠죠. 경험적인 사실에 기초한 법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정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정법. 자, 공법, 사법, 사회법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공법과 사법은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퍼블릭을 얘기하죠. 영어로 퍼블릭. 공이라는 건 뭐예요? 퍼블릭이라는 건 뭡니까? 개인이 아니라 어떤 공공기관 또는 사회 전체가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헌법이 있겠고요. 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법. 그 다음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벌을 가해야 되는가라는 형법. 소송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소송법 등등 이런 것들은 뭡니까? 공공생활, 사회 전체를 규율하는 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계획, 건축법 이런 것들도 뭡니까? 사회 전체의 공간적인 기반시설을 갖다가 설계하고 만들고 조성하고 처리하는 모든 공공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공법이에요. 자, 사법이라는 건 뭐냐? 그럼 이거는 진짜로 공공이 아니라 A와 B라는 사람이 서로 의무와 권리를 주고받을 때, 뭐 쉽게 말해서 돈 빌려줄 때, 돈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빌린 사람은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빌려준 사람은 다시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뭐 그런 등등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을 갖다 규정하는 법들을 우리가 사법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이제 개인들이 서로 끼치는 손해와 뭐 피해 이런 걸 배상해주고 어떻게 하고 그런 데 대한 법률인 민법.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이 돈 거래, 상거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 거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상법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개인과 개인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이렇게 규정하는 법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법이라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법과 사법으로 법률 전체를 나누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법 밑에는 다시 헌법, 행정법, 형법 등등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제3의 법이 이제 또 최근에 생기고 굉장히 역할이 커지고 있죠. 그게 바로 사회법이라는 겁니다. 사회법. 굳이 얘기하자라고 그러면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인 형태다. 중간적인 형태. 중간적인 형태라는 건 뭘까? 개인과 그러면은 사회 간의 관계? 뭐 그런 거죠, 말하자면. 사실 여러분 공법과 사법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그렇죠? 이게 공공에 대한 일인지 개인에 대한 일인지 애매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회사의 어떤 직원들 전체가 있는데 직원들 전체가 어떤 자기들의 노동 조건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봤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공공이다, 행정처나 아니면 기업에다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싶어. 뭡니까? 그거는 개인의 의무관계가 아니라 어떤 집단적인 의무관계죠. 또 그리고 그 개인적인 집단들이 또 사회라든가 공공에다가 또 이렇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거나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죠. 나 개인이지만 국가가 나한테 또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복지 청구적인 어떤 그런 차원의 법률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애매하더라는 거예요. 공공인지 개인인지 애매하더라는 얘기야. 그 애매한 것들은 그냥 사회법으로 퉁치면 되겠죠. 그래서 공법과 사법의 중간 형태. 어떤 것들이 그 사회법으로 통하고 있느냐? 아까 말했지만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은 국가가 개인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한마디로 뭐 이런 것들이죠. 사회보장법도 그렇고. 그리고 노동법이라는 것들도 노동조건이라는 것들이 이게 진짜 내가 뭐
한 사람하고 계약 맺고만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아니죠. 사회적인 컨센서스도 있어야 되고 또 공공이 유도하고 공공이 지원하고 공공이 규제해야 되는 측면도 있죠. 개인의 노동 조건에 대한 일만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뭡니까? 결국은 개인과 국가, 공공기관 간의 어떤 관련된 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법이다라는 형태로 통칭해서 불러요. 그래서 오늘날은 공법, 사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법, 제3의 법인 사회법까지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